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꿈꾸는 사관입니다.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낮 동안 분주했던 세상의 소리들이 하나둘 잦아들고 있습니다. 바람도 숨을 고르고 거리도 고요해지는 이 시간,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15 소년이 왕좌를 잃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에게 보위를 넘긴 뒤 상왕이 된 소녀는 궁궐 안에서 이름뿐인 그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육신의 복위 계획이 무너지고 충신들의 피가 한양 땅을 적신 뒤 소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왕이라는 마지막 이름마저 빼앗기고 노상군으로 강봉된 그날 궁궐의 문이 영영 닫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 길을 걷습니다. 한양을 떠나 강원도 영월로 향하는 소년의 먼 여정, 청령포의 강물과 관풍헌의 달빛 아래에서 보낸 마지막 나날, 그리고 241년의 긴 잠 끝에 되찾은 이름까지 체념과 그리움 끝에 마침내 안식을 찾은 한 소년의 마지막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457년 6월이었습니다. 한양의 여름은 무겁고 습했습니다. 노산군으로 강봉된 16 소년이 영월을 향해 한양을 떠나는 날,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호송을 맡은 금부도사 왕방연의 발걸음이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소년의 걸음은 느리고 고요했습니다. 뒤돌아보면 궁궐의 지붕이 아직 보였습니다. 익숙한 처마의 곡선이 아지랑이 너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길이 구비를 돌 때마다 궁궐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나뭇가지에 가리고 언덕에 가리고 마침내 하늘과 땅 사이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길이 산 너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300리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충주를 지나고 제천을 지나 산은 점점 깊어지고 물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름 산의 나무들은
짙은 초록으로 길을 덮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골바람만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2살에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세 왕좌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6의 소년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두 발과 그 발이 향하는 낯선 땅뿐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고 고개를 넘을 때마다 한양은 멀어졌고 소년의 지난 삶도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이 걸린 긴 여정이었습니다. 영월 땅에 들어서자 산세가 달라졌습니다. 험준한 본구리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그 사이로 깊고 푸른 강줄기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이곳이 소년이 남은 날들을 보낼 땅이었습니다. 강물 위로 저녁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첫 저녁이 소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영월 서강의 물줄기가 크게 휘어 도는 곳에 청령포가 있었습니다. 삼면은 깊고 푸른 강물이 감싸고 나머지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이 막아선 땅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감옥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1457년 여름 노상군으로 강봉된 16 소년이 나룻배에서 내려 청령포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발 아래로 모래와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함께 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룻배가 돌아가고 나면 이 섬 같은 땅 위에는 소년과 몇 안 되는 시종만이 남았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머물 작은 처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 높은 천장과 넓은 뜰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의 지붕은 낮았고 마루는 좁았습니다. 그러나 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한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너머로 강물이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청령포의 첫 밤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절벽 너머로 사라지자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궁궐의 밤에는
수락 안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내시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종루의 종소리가 시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와 빛이 소년이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밤은 달랐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낯설고 거칠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방이 물소리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사방이 물로 막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소년을 잊어버린 것처럼 소년도 세상에서 멀어진 밤이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서로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벌레들이 풀숲에서 울었습니다. 소년은 홀로 누운 채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들었을 것입니다. 궁궐에서의 밤은 무력감으로 가득했지만 적어도 머리 위에는 익숙한 하늘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늘의 별자리마저 낯선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청령포의 아침은 소년이 알던 어떤 아침과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강물 위로 물 한 개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안개가 수면을 따라 흘러가다가 소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무십 위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소년은 처소 밖으로 나와 강가를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차가운 물이 흘렀습니다. 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왕의 용포 대신 평범한 옷을 입은 아직 수염도 제대로 나지 않은 16 소년의 얼굴이 물결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3본 구리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산 너머 어딘가에 한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소년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돌려 청령포의 소나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나무들은 키가 크고 고닫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놓지 않는 그 나무들이 이 작은 땅 위에서
소년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날이 가고 또 날이 갔습니다. 소년은 청령포의 시간에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낮이면 강물이 햇살에 부서지고 저녁이면 절벽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 풍경은 매일 같으면서도 매일 달랐습니다. 궁궐에서의 나날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신들의 시간, 숙부의 시간, 왕실의 시간 속에서 소녀는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온전히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자신의 피부로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하루가 오롯이 자신에게만 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강가의 바위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그 물줄기가 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 소년의 곁을 하루도 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물 위로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 강물은 그것을 씻고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소년의 시선도 그 낙엽을 따라 강 아래로 멀어져 갔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며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며칠을 쏟아졌습니다. 서강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하던 강물이 탕류로 변하여 거세게 불어났습니다. 청령포의 낮은 지대로 물이 차올랐고 소나무 뿌리가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점점 처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청령포가 섬이라는 사실이 이때처럼 분명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물 앞에서 소년도 시종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감옥은 자연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홍수가 거세지자 소년은 청령포를 떠나 영월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나룻배가 불어난 강물 위를 위태롭게 건넜습니다. 소년은 뒤돌아 청령포를 바라보았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던 강가 곧게 서 있던 소나무 숲 홀로 앉아 먼 곳을 바라보던 바위가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은 소년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한 곳이었습니다. 관풍헌으로 향하는 길 위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나뭇잎을 두드리는 소리가 소년의 걸음을 따라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청령포의 여름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관풍헌은 영월 관아의 객사였습니다. 청령포보다는 넓고 사람의 손길이 닿은 곳이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마루가 놓여 있었고 마당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넓어진 공간이 소년의 마음까지 넓혀주지는 못했습니다. 강물이 가두던 감옥에서 사람이 지켜보는 감옥으로 옮겨온 것에 다름없었습니다. 장마가 걷히고 여름의 끝자락이 찾아왔습니다. 영월의 하늘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의 기운이 섞여 들었습니다. 소년은 관풍헌에서의 새로운 나날을 시작했습니다. 그 나날의 대부분은 고요했고 그 고요의 대부분은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소년에게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양에 두고 온 왕비 정순왕후 송씨였습니다. 혼인한 지 채 이태가 되지 않아 생이별을 해야 했던 어린 부부였습니다. 소년이 영월로 떠나던 날 왕비도 궁에서 쫓겨나 정업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전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관풍헌 뒤편에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언덕 위에 서면 영월의 산줄기가 겹겹이 펼쳐졌습니다. 그 산줄기를 타고 시선을 멀리 보내면 산 너머 또 산이 이어지고 그 끝 어딘가에 한양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시선은 언제나 그 방향을 향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마음을 담을 곳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발밑에 돌을 하나 주워 올렸습니다. 작고 거친 돌이었습니다. 그 위에 또 하나의 돌을 올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를 잡아주고 그 위에 다시 하나를 올렸습니다. 돌 하나가 하루의 그리움이었고 돌탑 하나가 한 달의 사무침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돌탑이 무너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돌들이 와르르 흩어지며 언덕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소녀는 그 돌들을 다시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다시 돌을 올렸습니다. 흔들리면 고쳐 앉히고 기울면 다시 세웠습니다. 쌓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다시 쌓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헛된 일이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년에게 돌탑을 쌓는 행위는 이 세상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돌 위에 돌을 올리는 두 손만이 소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돌탑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점점 늘어갔습니다. 언덕 위에 줄지어 선 작은 돌탑들은 멀리서 보면 마치 소년이 보낸 편지들 같았습니다. 붙일 수 없는 편지, 닿을 수 없는 마음, 그러나 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 돌 위에 돌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영월의 산이 붉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관풍헌 마당의 나무도 잎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잎사귀가 바람에 날려 마루 위에 내려앉곤 했습니다. 소녀는 관풍헌 근처 작유루에 오르곤 했습니다. 작유루에서는 영월의 강과 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을 저녁 해가 기울 무렵이면 어디선가 두견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견새는 총나라 망국의 왕 두가 죽어 변한 새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새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밤새 울다가 목에서 피가 났다는 그 새의 울음소리를 소녀는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녀는 시를 지었습니다. 작유루에 올라 두견새의 울음을 들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 시에는 왕자를 잃은 왕의 한탄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빼앗긴 분노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16 소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아픔인지 그 짧은 시 한 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을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자규루 아래로 강물이 흘렀고 강 위로 소년의 읊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영월의 산이 들었고 영월의 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양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정업원에서 홀로 밤을 보내고 있을 왕비의 귀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를 쓴다고 해서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돌탑을 쌓는다고 해서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녀는 돌을 쌓고 시를 짓고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소년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돌탑과 시와 먼 곳을 향한 시선, 그 세 가지가 소년이 이 세상에 남긴 자신의 흔적이었습니다. 가을 해가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자규루 위로 저녁 노을이 번지면 소년은 천천히 관풍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낙엽을 밟으며 걷는 소년의 발걸음 소리가 관풍헌의 저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견사의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강물을 따라 멀리 흘러갔고 영월의 밤은 깊고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1457년 가을 영월의 산은 붉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산등성이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관풍헌의 처마 끝에 매달린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다 떨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하루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돌을 쌓고 먼 곳을 바라보고 두견새의 울음을 들으며 밤을 맞이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소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마지막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숙부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세조의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소년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이미 한 차례 유배를 겪고도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소년을 다시 왕좌에 앉히겠다는 마음을 품은 채 순흥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순흥 부사 이보흠과 뜻을 모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보기를 도모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앞서 성삼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이 같은 뜻을 품었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피가 채 마르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금성대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사를 준비하는 일은 조용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순흥 일대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하나둘 모았습니다. 밤이면 사람들이 몰래 모여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낮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유배지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 이중의 시간 속에서 금성대군의 어깨는 무거웠을 것입니다. 실패하면 자신뿐 아니라 뜻을 함께한 모든 이의 목숨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은 바람보다 빠르고 물보다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거사가 실행되기도 전에 소식이 한양에 닿았습니다. 세조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군이 순흥을 애워쌌습니다. 금성대군과 이보흠 그리고 것에 가담한 이들이 하나둘 붙잡혀 갔습니다. 사육신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고 이보흠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순흥 일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부가 혁파되어 이름마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식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영월에도 전해졌습니다. 소녀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 것입니다. 숙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숨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같은 순간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육신이 떠나고 이제 금성대군마저 떠났습니다. 소년을 왕좌로
되돌려 놓으려 했던 모든 손길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관풍헌의 밤은 그날도 고요했습니다. 두견새는 여전히 울었고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고 기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아득했던 그 마지막 빛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의 거사 실패는 소년의 운명을 곧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의 포기 시도를 뿌리째 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결심의 끝에 소년이 있었습니다. 노상군에서 서인으로 강등한다는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왕에서 상왕으로, 상왕에서 노상군으로, 노상군에서 서인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에 끝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왕족으로서의 마지막 이름마저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년에게는 왕실의 어떤 호칭도 어떤 보호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서인이 된 소년은 여전히 관풍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같은 처마 아래, 같은 마루 위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왕족이라는 마지막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한 소년의 맨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마침내 사사를 결정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보기의 빌미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17 소년의 존재 자체가 왕자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약을 전하라는 명이 한양을 떠났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그 명을 받들고 영월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소년을 호송하여 이 길을 함께 걸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의 그 긴 길을 왕방연은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호송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산은 단풍이 지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월로 향하는 길 위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왕방연의 발걸음은
한양에서 멀어질수록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소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금성대군의 죽음 이후, 서인으로 강등된 이후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소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체념은 공포보다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대신 소녀는 여느 날처럼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돌탑 위에 마지막 돌 하나를 올렸을 것입니다. 관풍헌의 밤이 내려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영월의 밤은 한층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강물 소리가 어둠 속에서 멀리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여느 밤과 다르지 않은, 그러나 여느 밤과 같을 수 없는 관풍헌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457년 10월이었습니다. 영월의 산에서는 나무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하늘이 넓게 드러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사귀들이 땅 위를 굴러갔습니다. 관풍헌의 마당에도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쓸어내지 않았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이 길을 함께 걸었던 소년에게 이제 죽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오는 동안 왕방연의 마음은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것입니다. 명을 받든 신하로서의 도리와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그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방연은 관풍헌 앞에 도착하고도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사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마 어린 서인에게 이것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함께 걸을 때 뒤돌아보던 소년의 눈동자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궁궐 지붕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돌리지 못하던 그 작은 뒷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방연이 머뭇거리는 사이 관풍헌 안에서는 소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금성대군이 떠난 뒤 서인으로 강등된 뒤 이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소녀는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관풍헌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영월의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관풍헌의 기둥과 처마 위로 번졌습니다. 소년이 청령포에서 처음 보았던 노을과 같은 빛이었습니다. 자규루에 올라 두견사의 소리를 들으며 바라보던 노을과 같은 빛이었습니다. 왕방연은 끝내 사약을 직접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공생이라는 자의 활시위였습니다. 소년의 마지막 순간은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기록이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날 관풍헌에서 한 소년의 생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17해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습니다. 12살에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세 왕좌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7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잃고 또 잃는 것이 이 소년의 생이었습니다. 그 짧은 세월 안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관풍헌의 처마를 스쳤습니다. 마당의 낙엽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영월의 강물은 그 밤에도 여전히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돌탑을 쌓던 언덕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자규루 위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두견새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떠난 뒤 관풍헌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보다 더 무거운 명이 내려졌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명이었습니다. 소년의 주검 곁에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거두어주는 손길 하나 없이 소년은 죽어서도 홀로 남겨졌습니다. 동강의 물가에 소년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물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살아서 강물에 갇혀 살았던 소년이 죽어서도 강물 곁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관아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말 앞에서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동강 위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물결 위로 은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차가웠습니다. 소년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강물 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영월호장 어몽도였습니다. 관아의 하급 관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가문의 힘도 없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족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몽도는 그것을 알면서도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년의 시신을 조용히 수습했습니다. 돗자리로 감싸고 동강가 언덕에 올려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예를 갖추었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이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것,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 다시 일으키려 했던 것, 그것은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이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존엄의 마지막 조각을 두 팔로 거두어 안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강물은 흘렀고 동강가 언덕 위에 작은 무덤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영월의 밤은 그제야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강가 언덕 위에 작은 무덤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비석도 없었고 봉분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어몽도가 밤사이 서둘러 만든 무덤이었기에 그것은 누가 보아도 초라한 흙더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흙더미 아래에는 한때 이 나라의
왕이었던 소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흥도는 무덤을 만든 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이 내려진 이상 그의 앞에 놓인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영월을 떠나 깊은 산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살아온 모든 것을 버린 뒤에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마지막 예를 갖추기 위해 그가 치른 값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월의 강물은 그 뒤로도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봄이면 물 한 개가 피어올랐고 여름이면 장마가 강을 불렸고 가을이면 낙엽이 수면 위를 떠돌았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동강 위를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이름 없는 무덤 위로 풀이 자라고 그 풀이 마르고 다시 풀이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에서 소년의 이름이 지워졌어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까지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월의 늙은이들은 손자들에게 이 언덕에 누가 잠들어 있는지를 낮은 목소리로 전해 주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소년의 이야기는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세조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예종이 즉위했다가 이내 세상을 떠났고 성종의 시대가 왔다가 갔습니다. 연산군이 폭정을 휘두르다 쫓겨났고 중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강과 언덕의 무덤은 여전히 이름 없는 채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이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300년이 넘은 해였습니다. 소년이 세상을 떠난 지 241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이 17해에 불과했는데 그 이름을 되찾는 데에 241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노상군의 보기를 명했습니다. 서인으로 강등되었던 소년에게 다시 왕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묘호는
단종이었습니다. 바르다는 뜻의 단, 예를 지키고 의를 잡은 임금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동강가 언덕에 이름 없던 무덤에는 장릉이라는 능호가 내려졌습니다. 241년 만에 소녀는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살아서는 왕에서 상왕으로, 산광에서 노산군으로,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내려가기만 했던 소년이 죽어서 비로소 왕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장릉 앞에 비석이 세워졌고 그 비석 위에 소년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는 글씨였습니다. 엄흥도의 충절도 함께 기려졌습니다. 소년의 시신을 수습한 그 밤의 용기가 241년 뒤에 빛을 보았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의 충절도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소년을 지키려 했던 모든 이들의 이름이 하나둘 역사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래 묻혀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것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업원에서 평생을 홀로 보낸 정순왕후 송씨에게도 왕비의 지위가 복원되었습니다. 16에 생이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며 80이 넘도록 살았던 그 여인의 긴 기다림에도 비로소 이름이 붙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세월이 너무 길었지만 두 사람의 이름은 역사 안에서 다시 나란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단종은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2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5에 왕좌를 잃었습니다. 17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짧은 생 동안 잃고 또 잃기만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잃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이었습니다. 성산문이 목숨으로 지켰고 엄흥도가 삼족을 걸고 거두어 안았고 241년의 세월이 끝내 돌려보낸 그 존엄은 어떤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청령포의 강가에서 돌탑을 쌓을 때에도, 자규루에서 시를 읊을 때에도, 관풍헌의 마지막 밤에 눈을 감을 때에도 소녀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그 한 가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월의 장릉에는 지금도 소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청령포에서 소년과 함께 서 있던 그 소나무들처럼 곧고 푸른 나무들이 무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피 서로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소년이 읊었던 시 한 구절 같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영월의 강물이 흐르듯 여러분의 하루도 고요히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소년이 끝내 되찾은 이름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제 의미를 다하였습니다. 이제 그 하루를 내려놓고 편안히 쉬셔도 좋겠습니다. 장릉의 소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여러분의 곁에 머물며 긴 밤을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